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ICPS 연구실의 박사과정 최대용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그 앞에 써 있는 것처럼 VIC 레그라고 하는 논문에 대한 발표인데요. 발표 주제가 VIC 레그긴 한데 VIC 레그를 이해하기 위한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연구들의 어떤 개략적인 내용들도 소개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루는 내용을 토대로 다음에 최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논문을 보거나 읽기 위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제 발표는 그전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연구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VIC 레그 논문에 대한 소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나오게 된 동기를 보자면요. 어떤 고전적인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미지를 딥러닝 모델로 인코딩해서 거기서 나온 피처를 클래스 간에 구별하는 어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클래스로 예측이 되는지 추론하게 되는 이런 학습 방법을 거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모델의 학습은 큰 레이블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셋을 레이블링 하는 거는 비싸고 힘들고 하다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던 와중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된 딥러닝 분류 모델의 결과 그 한 예시를 오른쪽 편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게 한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딥한 모델이 학습했을 때 추론한 결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률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인풋 이미지가 이제 레오파드면 표범인 것 같은데 표범으로 예측할 확률이 가장 높긴 하지만 그거랑 시각적으로 가장 비슷한 제규어나 치타 같은 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값이 추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값이 추출되는 것으로부터 이제 잘 학습된 고차원 리프레젠테이션은 인스턴스 간의 유사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샘플들 간의 유사도를 비교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림과 같은 샴 네트워크가 제안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인코더 그리고 두 개의 인코더가 있게 되는데 이 인코더 두 개는 같은 웨이트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다른 오그멘트된 이미지를 받아서 나온 피처들의 거리 계산을 해가지고 그 거리, 그러니까 비슷한 이미지에서 나온 거면 그 거리를 좁게,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이미지면 그 거리를 멀게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요. 이제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 간 페어 정보, 그러니까 두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오그멘티드 이미지에 대한 페어 정보, 이게 같은 페어다, 다른 페어다 라는 정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레이블된 데이터셋이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이제 유행하게 됐죠. 그래서 현재까지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모델들은 이러한 샴 네트워크 구조를 토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학습과 성능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두 번의 스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프리트레이닝 스텝을 보면 이제 이쪽에서 사용되는 게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이 되고요. 다량의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이 좋은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할 것이냐, 이게 주 목적이 되고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스텝에서는 이 엔코더가 학습이 잘 되게 하는 거가 주 목적이 되고, 이 프리트레이닝 스텝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러면 엔코더가 잘 학습이 됐을 거고 그 엔코더는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게 될 텐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원하는 타겟 태스크에 맞게끔 이제 파인 튜닝이나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입력받아서 뒤에 엔코더를 지나서 이제 타겟 태스크에 맞는 뉴 모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때의 뉴 모듈은 성격에 따라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리니어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하면은 학습된 엔코더,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에서 학습받아서 온 엔코더는 웨이트를 고정시키고 타겟 태스크에 맞게 한두 레이어 정도만 학습을 시킨다던가, 두 번째로 파인 튜닝이라고 하면 엔코더랑 타겟 태스크에 맞는 레이어 추가한 거 전부를 재학습시키거나,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면 프리트레이닝에서 학습된 태스크랑은 다른 어떤 서브 태스크로 넘겨주는 거 등등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재까지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5개의 방법론으로 분류해 놓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이 이제 나름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긴 한데,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이제 맨 위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오늘 발표에서 소개할 연구들은 대부분 각 방법론에서 20년 혹은 21년에 공개된 것을 대표로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도 먼저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먼저 언급하고 가자면, 이게 비교적 최신 연구는 아닌데 이에 대한 예시로 2가지 연구 사례를 가져왔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이 경우에는 여기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미지가 오그멘테이션이 이제 4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얼마나 회전했는가를 예측하도록 학습하려는 태스크였는데, 이제 원래 이미지에서 0도, 90도, 180도, 270도를 돌려서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 컨브넷이라고 하는 인코더를 학습시키게 되는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되고요.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직소 퍼즐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크롭된 이미지 내에서 9개의 패치를 만들어내고 이걸 무작위로 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가 원래 그림에 맞게끔 배치를 잘 맞추는 것을 이제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이 2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프리텍스트 태스크의 예시이고요. 이렇게 그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타겟 태스크와 비슷하게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이제 분류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치환을 해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단점으로는 오그멘테이션이 타겟 태스크에서 발생 가능할 법한 것을 이제 사람이 직접 지정하고 학습하게 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샘플들을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간 분류 문제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제 픽셀 스페이스에서 이것을 로스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있었고요. 세 번째로 각 이미지 샘플마다 이제 학습이 진행되다 보니까 데이터셋이 커질수록 연산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성능 향상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프리텍스트 태스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이 제안되어 왔는데요. 이전 슬라이드 중에서도 샵 네트워크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서로 다른 이미지 간 비교를 피처 스페이스에서 하게 해줄 수 있는 모델이었죠. 이를 위해서 이제 대표로 되는 모델로 SimCLR이라는 모델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오른쪽 그림 혹은 이제 짧은 스냅샷으로 볼 수 있는 이 구조가 SimCLR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SimCLR은 같은 이미지로부터 오그멘테이드 된 이미지들을, 여기 강아지로부터 오그멘테이드 된 이미지를 파지티브 페어라고 하고, 이제 강아지와 의자에서 나온 오그멘테이드 이미지는 서로 다른 이미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거티브 페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파지티브 페어끼리는 엔코더와 이 CNN 엔코더와 MLP를 거쳐서 나온 피처들 간에 파지티브 페어는 거리가 가깝도록, 또 이제 강아지의 어떤 이미지와 의자의 이미지는 서로 거리가 멀도록
로스 함수가 계산이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페어를 나눠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콘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그 짧은 스냅샷을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아까 샵 네트워크, 기본 샵 네트워크 구조에서 추가된 것이라고 하면 이 F라고 하는 게 원래 엔코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나온 임베딩, 그러니까 엔코더를 거친 피처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G라고 하는 프로젝션 헤더가 붙게 됩니다. 이 프로젝션 헤더 같은 경우는 심CLR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엔코더가 학습한 임베딩에 이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이제 타겟 태스크에 맞게끔 로우 레벨 정보만 취득해서 로스 함수에 넣겠다. 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나는 강아지라는 걸 분류하려고 하는데 회전된 강아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런 회전의 강인한 피처만 뽑아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프로젝션 헤더라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심CLR은 단순히 배치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늘려서 크게 늘리면 그만큼 네거티브 페어가 많이 포함되니까 이걸 많이 확보함으로써 이제 학습 분류 성능을 올릴 수 있겠다, 이 자체의 성능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했던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CLR이 이제 실험적으로 봤을 때 성능은 좋았지만 배치 사이즈가 너무 많이 요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가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에폭에 대해서 같은 에폭당 어떤 배치 사이즈를 주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표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대체적으로 배치 사이즈가 4096 뭐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좀 대부분 좋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라지 배치 사이즈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서 콘트라스티브 러닝에서도 이제 모코라는 새로운 연구가 제안이 되었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차이로는 심CLR과 비교했을 때 가장 특징적인 차이로는 이제 메모리 뱅크라고 하는 것과 모멘텀 인코더라고 하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뱅커 같은 경우는 인코더 F에서 나온 피처 벡터를 계산해야 할 때 이미지 개수에 따라서 메모리 코스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메모리 뱅크라는 것이 저장소를 칭하게 되고 계산된 특징 벡터를 저장해 놓고 나서 학습 중간중간 이제 다른 네트워크 파라미터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형식이었고요. 이제 모멘텀 인코더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타우인가요? 이 엔코더는 위에 있는 엔코더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콘트라스티브 로스를 받아서 학습이 되지 않고 모멘텀 인코더 방식 자체가 위에 있는 인코더 웨이트과 아래에 있는 인코더 웨이트를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가장 큰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모코도 심CLR의 이제 큰 배치 사이즈를 문제 삼고 이런 것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8개 정도의 GPU를 학습하는 데 요구했기 때문에 꽤 큰 그래픽 메모리를 요구하는 연구였습니다. 모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봤던 콘스트럭티브 러닝 반복론은 기존의 프리텍스트 태스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 그에 따른 이제 배치 사이즈를 키워서 이제 네거티브 페어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런 제한점을 개선하고자 이제 포지티브 페어만으로 학습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된 모델이 바로 이 BYOL, 읽는 거는 이게 잘 모르겠지만 BYOL이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모델이 제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지티브 페어만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모델이
콘스탄트 벡터를 출력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즉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이 그림이 방금 말한 이제 콘스탄트 프로블럼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샘플에 대해서 오그멘트된 이 강아지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오그멘트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엔코더가 출력하는 피처 값이 똑같은 값 혹은 어떠한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만약에 로스 펑션을 두 피처 사이에 비교를 하게 될 텐데 MSE 로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두 로스가 완전히 같은 값일 때 로스는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트레인 로스는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학습도 안 되고 이제 안 좋은 성능을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BYOL은 이제 다음에 학습 방법 그리고 구조적인 어떤 특징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OL은 이제 이름을 보면 Bootstrap Your Own Latent라고 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네트워크가 이제 이 그림이 BYOL의 구조를 보여주는데 온라인 네트워크가 위에 있는 것을 나타내고요. 타겟 네트워크가 아래에 있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두 개, 온라인과 타겟 네트워크가 서로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심CLR과 또 비교했을 때 여기에 이제 프리딕터라고 하는 추가적인 헤더가 붙게 되고요. 여기에서 온라인의 이 프리딕터가 타겟 네트워크의 이 프로젝션 벡터 이거를 예측하는 함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로스텀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로스텀을 보시면 이 앞에 있는 텀이 여기 프리딕터에 있는 벡터를 나타내게 되고 이 뒤에 있는 텀이 타겟 네트워크의 프로젝션 벡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 간의 L2 로스를 구해서 이제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거를 지금은 온라인에서 타겟으로만 했는데 이 반대의 경우도 같이 해서 둘의 썸을 가지고 토탈 로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온라인 네트워크 쪽으로는 구해진 로스를 내려가게 되지만 이제 백프롭 하게 되지만 타겟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스탑 그레디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의 학습은 진행되지 않게 합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모코에서 봤던 모멘텀 인코더라고 해서 아래에서 쓰이는 인코더나 이제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의 그 네트워크들의 이제 에버리지 웨이티드 썸으로 이제 웨이트를 학습하게 되고요.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서 부스트랩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서 좋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의 이제 장점을 언급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 이후에도 여러 논문들에서나 어떤 저자들에서 이제 서로 상방 오고 가는 얘기가 있었지만 BYOL이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주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그 콜랍스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방지했느냐는 이게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정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BYOL의 이제 한계점이었고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 콘스트럭티브 러닝의 다른 대안으로 이제 클러스터링 메서드 방법이 제안됐었는데요. 대표적인 모델로 이제 스와브라고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콘트라스티브 러닝처럼 데이터 페어 간의 유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지 샘플들을 거기랑 비슷한 군집끼리 비교하자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 아이디어였고요. 군집의 개수가 보통 이제 클래스 수보다는 작은데 이제 그림에서 같이 특정 이미지의 인코더를 거쳐서 인베딩이 유닛 스페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랑 가까운 프로토타입을 할당받게 되고, 그것을 같은 이미지에서 어그멘테이드 된 샘플들의 프로토타입끼리 이제 수합해서 방금 찾은 것을 이제 수합하는 그림까지 있었거든요. 이 수합해서
네, 이 수압 어사인먼트라고 해서 이제 바꿔주고, 여기서 나온 인코딩과 이 수압된 이제 프로토타입 간의 페어를 구성해서 그 둘을 가까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같은 설명을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그림으로 보자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콘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한 그 학습 구조이고, 오른쪽이 스와브에 대한 스와브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서로 다른 이미지 샘플이 이제 프로젝터 벡터 이제 GT라고 하는 거와 이제 GS로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여기서 C라고 하는 게 아까 군집,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 되는데요. 이 군집이 어떤 모델 형식으로 레이어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라는 게 C라는 네트워크를 한번 거쳐서 이제 코드라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코드를 방금 봤던 그림에서 이제 스왑을 하는 게 있었죠. 이 코드 간에 스왑을 해서 이 아래 로스를 보시면 GT와 GS가 여기 있고, 이 둘 간의 스왑한 로스 펑션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왑한 다음에 클러스터끼리 비교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은 근데 학습 중에 지속적으로 이제 학습이 되는 중간에도 클러스터, 이제 군집들을 군집하는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뭐 특징이기도 했고, 어떤 데서는 문제점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 내용인 VRC 레그가 해당하는 방법론인데요. 이제 앞선 방법들과 달리 이제 최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그 피처 스페이스에서 유사도를 어떻게 비교하려 했던 거지? 뭐 이런 고민 끝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서로 다른 이미지들, 여기서 피처 A, 피처 B는 서로 다른 이미지들에 대한 피처가 되는데요. 방금 그 엔코더랑 프로젝터를 거치고 나온 피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이미지로부터 나온 그 리프레젠테이션은 다를 것이고, 또 같은 이미지에서 오그멘테이션 된 거는 유사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피처의 각 디멘션끼리도 서로 연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벡터를 구성할 때 이 하나하나 특징 요소들이 서로 간에 관련이 없어야 좀 더 분별력이 있는 특징만을 걔네가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새롭게 로스 함수를 정의하고 피처단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위에 보이는 리던던시 리덕션 방법론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최근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제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VRC 레그가 가장 대표되는 알고리즘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VRC 레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로스 함수를 구성했고, 다음 그 전에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로스 함수로 녹여냈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VRC 레그의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많이 봤던 그림인 것 같아요. 이제 심CLR이나 모코 그 전에 봤던 그림과 계속 유사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가장 다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맨 뒤에 있는 부분이 되고요. VRC 레그의 논문 제목을 보시면 이제 제목과 같이 베리언스, 인베리언스 그리고 코베리언스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이용해서 이제 이걸 로스로 줘가지고 어떤 익스플리시트한 컨스텐츠를 줍니다. 그 과정을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배치의 크기가 n이고 프로젝터를 지난 벡터, 이 G 벡터는 여기에 표시한 대로 n by d 차원의 각 차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보자면 한 배치 내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한 배치 내에 각 차원의 분산이 유지되도록 하게 합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 아래에 같이
힌지 로스로 계산할 수 있는데 약간은 수학적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한 배치 내에, 여기가 이제 한 배치가 되겠죠. 한 배치 내에 프로젝션 벡터가 n by d 차원이랬으니까 첫 번째 수식의 이 베리언스거든요. 베리언스,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는 것은 이 배치 내에서 앞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첫 번째 차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차원, 두 번째 차원, 세 번째 차원, 네 번째 차원, 제2번째 차원.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샘플 내에 각 요소 차원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이 가로지르는 차원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의 분산 혹은 표준 편차를 작아지는 게 아니라 유지하도록 이제 하는 콘스트레인트를 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실험에서는 이 감마라는 타겟 밸류가 원래 있는데 이 타겟 밸류에 맞게 유지가 되도록 하는 콘스트레인트인데 실험에서는 이 값을 1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쉽게 저도 1로 대체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 각 차원의 표준 편차가 너무 작으면 해당 이 요소는 되게 작은 범위 내에서만 표현이 될 거고, 그 말은 다른 특징에 비해서 이제 분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건 지금 개인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명시적으로 타겟 감마값, 여기선 1 감마값만큼 표준 편차는 유지되도록 해주었고, 이게 이제 콜랍스드 리프레젠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이제 논문 저자는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었고요. 두 번째는 코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이 경우는 이 배치 내에서, 한 배치 내에서 프로젝션 벡터들의 공분산 행렬을 구하고 그 공분산의 대각선 요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그 나머지 것들 요소들이 0의 값으로 수렴하도록 이제 콘스트레인트를 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논문에는 많은 설명이 없지만 이제 또 개인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이제 어떤 두 벡터나 어떤 특징 차원을 갖는 것들의 공분산 행렬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건 임의의 이미지이긴 하지만 이제 공분산 행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 대각선 요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에, 그러니까 행과 열에 각각의 벡터가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벡터의 각 요소끼리의 관계성을 공분산 행렬이 원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대각선 요소는 지들끼리의 분산만 나타내고, 대각선 요소를 제외한 이 하얀색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서로 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값이 절대값이 커지면 양이든 음의 방향이든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 이제 통계학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값이 0으로 수렴하게끔 지금 컨스트레인트를 준다는 거니까 이제 서로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관계가 없게끔 학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앞부분이 공분산 행렬을 구하는 거고, 그거에 n개의 샘플에 대해서 모든 공분산 행렬을 구하는 거고, 그거의 평균 합을 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도 대각선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합으로 표현을 하고, 이게 나중에 토탈 로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말은 즉 로스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될 테니까 이제 0에 수렴하게끔 학습을 하겠다, 이 말인 거죠. 마지막으로 인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있는데요. 같은 이미지 샘플로부터 오그멘트된 프로젝터들이 서로 가깝게 해주기 위한 건데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얘랑 얘는 아까 같은 이미지에서 나온 다른 오그멘테이션이 적용된 애들이거든요. 위아래에 있는 그 페어 길이가요. 그래서 이것들 간의 거리는 가깝게 유지해주게끔 텀을 주겠다, 컨스트레인트를 주겠다라는 게 이 인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앞에서 본 인베리언스,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토탈 로스를 구하게 되고, 이에 대한 뭐 최적 파라미터 값은 이제 뒤에 실험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종 로스식은 이런 식으로 구해지고, 이제 이 로스로 학습된 엔코더로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는 이제 이미지 넷에서 이제 VIG 레그를 학습을 하고 나서 이제 이미지 넷에 평가한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코더가 잘 학습이 되고 났으면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이제 이 데이터셋에서의 일정 비율을 레이블로 써서 평가를 하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의 두 가지로 성능 평가를 여기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똑같이 이미지 넷에서 수행이 된 거고, 사용된 모델은 레스넬 50으로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성능을 먼저 보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VIG 레그의 성능을 보시면 상당히 레이블을 주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는 VIC 레그와 비슷한 방법론이 이제 발로우 트윈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논문하고 나온 시기도 비슷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성능이 이제 상이하다라는 결과가 뒤에서 계속 보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이미지넷 말고 이제 이미지넷으로 학습한 그 엔코더를 이제 다른 데이터셋에 트랜스퍼 러닝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여기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인코더는 고정시켜 놓고 리니어 클래시파이를 붙여서 학습시킨 거의 성능인 거고, 여기 나머지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오브젝트 딕션에서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도학습에 대한 성능이 각각 맨 위에 나와 있고, 그에 해당하는 각 모델들의 성능도 나와 있는데, VIC 레그가 생각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 실험은 이제 다른 모델의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같이 사용했을 때 효과를 알아본 실험입니다. 이 중에 제가 BYOL은 설명을 드렸는데 심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저도 이 모델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언급을 드리진 못할 것 같고, 논문에서의 설명으로만 보면은 BYOL에서 이 모멘텀 인코더가 M이거든요. 그 인코더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모멘텀 인코더가 BYOL에 속했는데, 그게 없는 모델이 심샴인 것 같고, 거기서 어떻게 뭐가 더 개선됐는지는 저도 파악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표를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메서드 옆에 있는 ME, SG, PR, BN 이 각각이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맨 마지막 단에 있는 프리딕터가 있느냐 없느냐, SG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탑 그레디언트를 줬느냐 안 줬느냐, ME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모멘텀 인코더를 구성했느냐 아니냐라는 거고, 표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중에서도 이런 십자가 표시가 된 성능이 본래 그 모델의 처음 나왔을 때의 성능을 보여주는 거고요. 베이스라인 성능을 보여주는 거고요. BIG 레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원래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먼저 BYOL과 심샴은 이게 어시메트릭 네트워크 구조이기 때문에 이 SG와 PR이 고정적으로 있는 걸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결과를 해석하자면 첫 번째로 VIC 레그에서 VR 텀이 사용될 때, 여기 VER 텀, 이게 Variance Regularization 텀이거든요. 이게 텀이 사용될 때 PR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성능 향상이 없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PR이 이 BYOL에는 있었던 건데,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BYOL은 그게 왜 잘 동작하는지에 대한 정설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실험을 통해서
PR은 이미 VR에 해당하는 것을 하고 있었다. 이 역할이 약간 중복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저자는 말하고 있었고요. 둘째로 VIC 레그는 VR이 없으면 학습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하는 거는 이제 VR이 없으면 리프레젠테이션 콜랩싱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션 레이어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추가했을 때 성능이 약 1%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BYOL과 심샴의 기본 구조로 봤을 때, 여기로 봤을 때 VR이 추가되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여기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실험 결과로 이제 배치 사이즈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보여주는데요. 다른 모델에 비해 배치 사이즈가 크지 않더라도 이제 128, 256, 510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크지 않더라도 성능이 꽤나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CMCLR과 같은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 메소드랑 비교해 보면 엄청 작은 수의 배치만으로도 아까 4096이었나요? CMCLR은 그랬었는데 작은 수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아래 이제 A 같은 경우는 각 레귤라이제이션 텀에 대한 이제 추적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인베리언스와 베리언스 텀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여기 네 번째 행을 보시면 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VR 없이 CR만,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레귤라이제이션 텀만, 공분산 행렬만 쓰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둘은 어떤 상호 보완해서 작용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25, 25, 1, 1이 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VIC 레그의 경우에 기존의 모델과 달리 이제 로스 펑션에 어떠한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을 붙일 수가 있다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여러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을 붙여본 결과적으로 어떤 거를 붙이지 않는 것이 그냥 가장 좋았다라는 것으로 이 실험에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VIC 레그는 네거티브 페어 없이도 학습이 가능했고, 이것은 베리언스 레귤라이제이션 텀 효과로 보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에 비해 이제 작은 배치 사이즈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봤고요. 이제 BYOL이나 심샴 같은 어시메트릭 네트워크에 비교하면 이제 설명되지 않던 부분을 얘네가 이제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보여주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이 부분이 이 논문에서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퓨처 워크 식으로 언급된 부분은 이제 지금은 공분산 분산 불변에 대한 것만 이제 그러니까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뒀는데 추가적인 리던던시 리덕션을 추가할 동기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공분산 행렬의 계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퓨처워크로 언급하면서 이 논문은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